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말처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고 또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에는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요일 행복한 아침은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026년 1월 1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 목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어떤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2040년이면 11,000명 부족입니다. 2040년에 11,000명이 부족해지는 거 이게 뭘까요? 바로 국내 의사 수인데요. 의사 인력 수급 추기위원회가 장래 부족한 의사 인력이 얼마인지 그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출범 5달 동안 12차례 논의한 끝에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오는 2035년엔 최소 1,530명에서 최대 4,92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2040년에는 적게는 5,700명에서 많게는 11,130여 명까지 부족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추계위에서는 2040년 최대 18,000명가량 부족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기술적인 발전이나 인공지능 앞으로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규모는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동안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시절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0명 정도 늘린 뒤에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아픈 기억이 또 있기도 합니다. 부족한 의사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학적인 추계조차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증언했다 이런 반발에 부딪혔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추계의 논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부가 의사 증원에 나설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을 얻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연 500명가량 늘리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논의 정도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의료계 반발입니다. 의료계가 어느 정도 반발하느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숙제로 남게 되는 건데요. 벌써부터 반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시간에 쫓긴 설익은 결론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전공의협의회도 부실한 자료에 기반한 추계로 타당성이 결여됐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추계위원회에 의료계에서 15명 가운데 8명을 추천했거든요. 네. 근데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보건복지부는 추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월 중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래 예측치로 봐서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니 의사를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 네. 아주 현명한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좋은 판단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새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분은 새해 어떤 게 달라졌으면 좋으시겠어요? 새해 진짜 삶의 질이 좀 좋아지고 그렇죠. 다들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복 많이 받고 돈도 네. 많이 벌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이웃들도 네.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교육, 돌봄과 보건복지 전반에서 각종 지원이 확충이 되고요. 사회 안전망이 강화가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유아 무상 교육 지원이
기존 5세에서 4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됩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 한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직장을 다니는 가정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3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 돌봄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방안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도 더 복지가 강화가 됩니다. 맞벌이를 하거나 또 홀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가정에서는 돌봄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상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또 양육비는 기존에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또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주로 아이들을 위한 지원들 소개해 주셨는데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면서요? 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그리고 또 이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도 좀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학업에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부생의 경우에 소득 9구간까지, 대학원생은 4구간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새해부터는 등록금 대출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대학 입시를 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경우에 그런 가정에서는 이게 대학 등록금, 입학금 어떻게 마련하지 걱정하실 걱정이죠. 텐데요. 네. 그런 가정은 이런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고 잘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야구장 표가 없던 이유입니다. 네, 프로야구 티켓팅, 이게 피가 튀긴다 그래서 네. 이제는 피켓팅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야구장 표가 없었던 이유, 이게 따로 있었을까요? 그렇죠. 희한하죠. 네. 자리는 있는데 표가 없어. 표가 없어요. 그럼 누가 표를 가로채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안표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안표 판매책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해서 프로야구 시즌권을 대량으로 사들였고요. 일반 팬들이 접근할 수 없는 시즌권 선매매 예매 혜택도 노렸다고 합니다. 일반 예매 오픈 전에 티켓을 선점한 후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최고 50배가량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이러한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만 7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예매할 때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네. 광클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빠르게 눌러야죠. 이렇게 시간 맞춰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끝났어.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써서 광클릭을 한다면서요. 광클릭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뛰고 있는데 누구는 하늘을 막 날고 날아다니고 있는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예 그 표를 그냥 자기가 쓸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른 안표상의 얘기입니다. 예매 대기열을 무력화하고 예매 창으로 즉시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예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자기가 막았던 거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안표상은 직접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좌석 자동 선택, 반복 클릭, 취소표 감지, 자동 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이들이 거둔 수익이 한 8억 7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 보존 조치를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매크로 쓱 돌려가지고 하면 네. 프로그램 뭔가 표 그냥 싹 가져가 버리는 그렇죠. 이런 불공정함 같은 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거 보고 싶었던 팬들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제대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단백질 늘리고 탄수화물 줄이고. 제가 가장 못하는 거죠. 네, 단백질 늘리고 탄수화물 줄이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주 열심히 닭가슴살 집에다 사다 놓고 가끔씩 뜨문뜨문 먹죠. 탄수화물을 줄이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밥은 또 왜 이렇게 열심히 잘 넘어가는지 참 밥심인데.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기준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단백질 적정 기준은 기존 70에서 20%에서 10%에서 20%로 높였다고 하고요.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에서 65%에서 50에서 65%로 조금 내렸습니다. 지방 적정 비율은 15%에서 30%로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탄수화물 과잉 섭취 시에 심혈관 질환과 전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거라고 합니다. 또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성장 지연,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서 적정한 섭취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새로 등재된 영양소도 있다면서요? 저도 사실 이건 관심 안 가졌고요. 몰랐는데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적정 섭취 기준이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콜린은 결핍됐을 때 간 기능 이상,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사례를 반영해서 충분 섭취량과 이 상당한 섭취량을 이번에 새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콜린이라는 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네. 새해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전국의 해돋이 명소에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실 텐데요. 저희 행복한 아침도 여러분께 생생한 해돋이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해맞이의 명소죠. 상암동 하늘공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현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늘공원에 나가 있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단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기온을 받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 상암 하늘공원은 서울의 유명한 해돋이 명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일출은 정말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모였는데요. 시민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민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신 걸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습니다. 네, 올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새해 소원이 있으시다면요? 올해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맛있는 못 먹어본 음식들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네,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시민분들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상암 하늘공원을 방문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새해 해돋이 명소를 찾아보다가 여기 하늘공원이 있길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새해 소원으로 꼭 빌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하는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을 맞이해서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진 만큼 이번 연도에는 몸과 건강에 좀 더 신경 써볼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게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돋이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해돋이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해가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돋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병오년 새해 첫 해, 설레는 마음으로 다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대됩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해가 뜰 텐데 2026년에 새로운 태양,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붉은 말의 해라고 하잖아요. 말하면 뭔가 진취적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는데 붉은 말의 해인 만큼 목표를 향해서 올해도 열심히 달리고 그 끝에는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장 저희가 또 연결할 수가 있어서요. 네, 현장 한번 다시 한번 연결하기 전에 그래도 네. 저희가 정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득 받으세요. 아니, 오늘 저희가 저 건강 챙기는 건강 리모델링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나와 계시는데 주치의 선생님부터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행복한 아침의 비타민입니다.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득 받으세요. 네. 지금 우리 저 해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덕담 한 말씀씩 좋죠. 하다가 네. 해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 현장으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욱 선생님부터. 네, 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갑상선질을 앓으면서 좀 힘겨웠던 한 해였는데요. 맞아.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환자분들의 마음 잘 이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민혜연 선생님. 네,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 더 먹을수록 진짜로 건강이 제일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민욱 선생님도 힘드셨다고 했지만 사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거든요. 평소에 내가 별로 불편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내 생활 습관 한 번씩 돌아보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기영 선생님. 예, 제가 이제 개원한 지 150일이 됐는데요. 15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응원합니다. 예, 네. 그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가슴이 불편하시고 배가 아프고 이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심근경색과 뭐 대동맥방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진단이 바로 되어서 응급수술 받고서 한 3분 정도가 정말 그날 밤에 사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선 26년에는 한 10분 정도를 제가 꼭 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네. 그런 희망과 소망과 또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리 희영 씨.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젊을 때는 내년에 뭐 해야지 계획이 정말 많았는데 네. 이제 정말 뭔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다른 것보다도 참 무탈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좀 모두가 지내는 게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야겠다. 행복한 아침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무탈하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죠. 예, 무탈하게 사실은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세 분 선생님을 뵙지만 병원 가서 뵈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가. 맞네. 예, 정말. 아마 새해 소원을 비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건강이 우선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다음에 이제 돈일 거예요. 이제 슬슬 욕망이 나오나요? 자, 우리 현장 한번 다시 연결해 볼까요? 네. 예, 해맞이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분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2026년 와. 그런 해 붉은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멀리 지금 구름 위로 네. 해가 그쵸, 올라오고 있는 올라오는데. 거예요. 오. 멋있다. 붉은 해 기운을 받아서 다들 건강하시고 어우. 돈도 많이 버시고 또 화목하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도 싸우는 것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입니다. 야, 오늘 날도 맑아서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너무 멋지다. 뭔가 이렇게 멍청해, 2026년 막. 1월 1일 해돋이를 보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진짜 그렇습니다. 기대감에 설렙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르죠. 다른 네, 항상 해는 뭐 매일 떠오릅니다만은 새해 보는 2026년 1월 1일에 보는 해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또 뚜벅뚜벅 달려가야죠.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밝히는 해가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 보시면서 지금 뭔가 소원 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올해 다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원하는 바 모두 다 이루시길 저희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아이고 오늘 우리 저 스튜디오만이 아니고 저기 해돋이 해맞이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모쪼록 소망하시는 모든 걸 이루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중에 으뜸인 네. 건강 챙기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새해맞이 건강 포인트 4가지를 차트로 준비했다고요? 네, 건강 포인트 네 가지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새해 맞으면서 건강 계획 세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아직 못 세우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새해를 맞아서 건강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질병도 좀 예방하고 한 해를 아주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그리고 또 2026년 한 해도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 건강 계획 잘 세우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새해 건강 계획. 자, 그럼 2026년 새해 건강 포인트 4위부터 함께 볼까요? 자, 4위입니다. 최고의 암 예방법 네모입니다. 네모가 과연 뭘까요? 암 예방법? 일단 암 하면은 스트레스 얘기를 항상 하시니까 스트레스를 뭔가 관리해라 이런 거 아닐까요? 생활 습관 관리. 생활 습관 아니면은 저는 식단. 식단 관리. 뭐 식단. 건강한 식단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4위 정답 민혜 선생님 공개해 주시죠. 네, 4위의 정답은요.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지. 중요하죠. 세 분 맞아. 어떠세요? 건강검진 꾸준히 받는 편이세요? 아, 꾸준히 봤죠. 저는 전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건강검진에서 그걸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죠. 건강검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맞아. 꼭 잘해야 해야 돼요.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또 국가 건강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국가 건강검진의 이용자 수가요. 국내 같은 경우는 75% 내외 정도 꽤 높은 비율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2년 주기로 무료로 국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은 짝수년도에 또 홀수년도 출생하신 분들은 홀수년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짝수이니까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번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매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내 국가 건강보험 그 가입의 이력에 따라서 또는 개개인의 검진 이력에 따라서 이 대상자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현장에 해가 더 예쁘게 떠오르고 있어요. 네. 아이고, 정말 벅차오르는 거 같아요. 진짜 그렇군요. 어떻게 구름도 딱 거쳐주면서 더 네, 행복한 아침 덕분에 이 해를 보네요. 그러니까. 아, 이걸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까 뭔가 진짜.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해가 훅 떠오르는 거 보면요 천지창조 느낌이에요. 맞아요. 세상이 밝아지면서 네. 와. 오늘따라 더 소름 해도 돋을 것 커 같아. 보이고 되게 크게 떴어. 야. 너무 멋있는데요? 붉은 말의 해라 그런지 더 붉게 붉게. 그러네. 그러네. 아, 이렇게 또렷하게 잘 네. 보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예, 큼직하게 훅 떠오르는데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저거 보시면서 새해 소망 빌고 가족의 안녕과 아. 평온을 빌고 하시겠죠. 네. 건강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건강. 한 해 한 해 가면서 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는 생각을 네. 고작 35인 아니 6때군요. 저도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 일출을 보면요 해가 떠오를 때 진짜 지금도 시간별로 쭉 올라오잖아요. 네. 와. 저게 지구가 돈 되는 증거잖아요. 입가세요. 확실히 돌고 있어. 근데 이상해. 이런 기운을 받으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좀 김새는 느낌. 그렇죠. 글쎄, 점점 더 해는 떠야죠. 올라오고. 우주의 신비. 아니 아까도 굉장히 화난 생각했는데 이 장면을 봤어야 되네요. 아, 그렇죠. 정말. 와. 구름이 거치면서 네. 와 정말 멋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문다영 기자 캐스터가 좀 부럽네요. 우린 따뜻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예인 씨가 36 돼서 이제 건강 챙긴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45 돼서 알았거든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존에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40세 되면은 국가건강검진을 원래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잘 안 챙겼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마 올해도 지금 이제 짝수년도 해인데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네 하고 넘기신 분들 계실 텐데 이분들 그 작년 미수검자 연기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1577에 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은 고객센터에서 연장해줘요. 올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1577에 1000번 지금 바로 적었고요. 아니 근데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우리 살다가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평소에 그냥 내 몸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시간을 내서 검진 받으러 가는 거 귀찮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국가 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나요?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앞서서도 잠깐 올해는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들 얼굴 안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프지 않더라도 의사 선생님 얼굴은 꾸준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국가건강검진이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저렴하다 보니까 에이 뭐 별로 도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국가건강검진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잡아낼 수 있고요. 또 주요 암도 충분히 발견이 가능합니다. 우와.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의 70% 이상이 손상이 됐을 때쯤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만이 조기에 이런 질환들을 발견하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별로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야 조기에 발견을 해서 빠르게 병을 관리할 수 있고요. 또 발병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병의 걱정 없이도 여러분들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잖아요. 특히 건강검진 그래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너무 비싸잖아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면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미 나라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검사로 잘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 너무 바빠요. 나 너무 귀찮아요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요. 적어도 국가검진만큼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료로 하는 국가건강검진 말고도 개인이 비용을 내서 하는 종합검진도 있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좀 내 몸을 관리하고 지키고 내 몸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종합검진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종합검진은 이제 개인이 비용을 좀 부담하는 거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반영이 되죠.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굉장히 검사하는 항목도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에는 사실 MRI나 CT 같은 좀 심도 깊은 어떤 검사 장비들은 사용이 안 되죠. 물론 이제 간 초음파나 복부 초음파는 일부 연령대에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초음파 검사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좀 더 추가해서 내가 받고 싶다 한다면 종합검진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병력이나 가족력 또 현재 나의 증상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면 이것이 국가검진으로 모두 커버가 가능한지 아니면 몇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런지 충분히 상담받고 조언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검진은 정말 적극적인 내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받고 계세요? 네, 장민우 선수는 어떻게 받고 저는 작년에 간 검진 대상자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근무할 때 간 상태가 무척 안 좋아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진도 받았고 올해 제가 말띠예요. 올해가 또 짝수년도니까 네. 제가 올해 건강검진 받는 한 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양경 선생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저도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선생님 병원에 가서 검진도 좀 받고 네. 내시경도 좀 하고 갈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서로 품앗이 하시는군요. 이쪽 갔다. 아버지들이 누가 많이 잘하는지 가세요. 그렇구나. 저희 아버지도 가시고. 네. 그럼 민혜연 선생님은 어떻게 받아요? 저는 아는 분한테 받기 살짝 민망해가지고 모르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30대까지는 저도 2년에 한 번씩 받았어요. 국가검진 위주로 받고 필요한 것만 좀 추가를 했는데 이제 40대로 넘어서니까요. 이전 검진 결과에서 약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대가 된 다음부터는 매년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 건강검진을 하는 선생님, 양경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검진을 받아요? 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이 이제 건강검진센터를 이제 겸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연말까지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올해 안에 꼭 받아서 이걸 제출을 해라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10월, 11월, 12월 특히 12월에는 굉장히 그 검진센터들이 많이 밀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1월, 2월에는 좀 약간 한산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1, 2월에 검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그다음에 또 약간 그런 거에 제한이 별로 없는 분들은 사실 그런 비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기에 가서 받으시면 좀 더 여유 있게 또 이렇게 궁금한 걸 많이 좀 체크하시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끝나자마자 민혜연 선생님께 왜 저희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고객 한 분도.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싶고 받고는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금식해라. 뭐 몇 시간 전부터 물도 먹지 마라 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왜 검진 전에 왜 이렇게 뭘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금식 다들 하셔야 된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네.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시면 정말 금식 못해서 당일날 깜빡 또는 뭐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받으시고 날짜 옮기시면 되게 많은데요. 자, 일단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검진 받으러 가시면 받는 게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뭐 소변 검사, 혈액 뭐 내시경 이런 게 있는데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당뇨와 관계가 있는 혈당이라든지 당화혈색소 또는 이 고지혈증과 관계가 있는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검사들은 금식을 꼭 해야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치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금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도 너무 물을 많이 드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소변이 좀 희석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금식하시는 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음식을 드시면 내시경 하기가 어렵겠죠. 예, 음식 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들어갈 때 음식이 있으면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변이 다 빠지질 않으니까 네. 뭐 용종이나 암이 있더라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금식 유지하시고 또 필요하면 장 전결제 먹어서 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특히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나 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 누워서 또 이게 자기 동네 구역질을 하잖아요. 내시경이 괴로우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넘어와가지고 기도로 넘어가서 뭐 폐렴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몸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금식 이렇게 병원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지켜서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국가건강검진은 연령대별로 기본 검사 항목이 다르잖아요. 이 기본 검사 항목에 또 함께 추가로 검진이 되면 좋은 항목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파넬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검진 권장 항목은 40대 여성입니다. 갑상선 초음파 그리고 유방 초음파입니다. 네,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단순 피로나 아니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 30대들이 특히나 갑상선 질환, 그 중에서도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갑상선 암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갑상선 암 자체는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피곤하다, 붓는다 하는 건 갑상선 암이 아니라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질환 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을 잡아내기 위한 갑상선 초음파는 내 증상이 별다르게 없다고 하더라도 40대 이후부터는 꾸준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초기 갑상선 암 환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빠르게 잡아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국가검진에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유방 촬영술을 해서 유방암을 미리 검진하도록 하는데요. 사실 한국인 여성분들이 많은 경우가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가슴 안에 이제 지방 말고도 유선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 같은 엑스레이로 봤을 때 그냥 전반적으로 하얗게 보여요. 이러면 석회화나 다른 병변들이 구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는데 치밀 유방이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이때는 유방 촬영술이 기본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방 초음파를 하시는 게 암의 초기 병변을 더 정확하게 잡아내는 데 유리합니다. 네, 40대 여성은 갑상선 초음파 그리고 유방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번에는 50대 남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0대 남성은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더 하는 게 좋다. 네, 50대에서 특히 전립선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남성 암 발병률 우리나라 2위가 전립선 암입니다. 그래요? 50에서 70대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60대가 되면 급격하게 이 암 발병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50대부터 미리미리 매년 혈액 검사만 하면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검진이니까 50대 이상이시면 매년 좀 챙겨보십시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50, 60대 남녀 한번 보겠습니다. 50대, 60대 남녀는 뭘 추가로 하면 좋을까요?
경동맥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입니다. 네,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은 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이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경동맥의 두께를 미리 좀 알아볼 수 있고 동맥경화증 등의 혈관 질환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 고혈압은 3배, 당뇨는 2배, 고지혈증은 약 1.8배 정도 뇌졸중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아마 성인 중장년층 중에 이 정도 위험 인자들을 가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경동맥 초음파 꼭 좀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또 복부 초음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걱정하는 결국 이제 암이죠. 암을 포함해서 굉장히 무서운 병들이 대부분 이렇게 복부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간, 신장, 또 무섭다고 하는 췌장 이렇게 약간 딱딱한 장기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이런 장기들 다 복부 안에 있는데 이걸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부 초음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모양이 어떤지 또 안에 염증이 있거나 무슨 종괴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뭐 간, 췌장, 담도, 특히 담낭에 있는 병변들은 진짜 CT라든지 이런 것보다 초음파가 더 잘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CT 이런 것들은 찍으러 가면은 준비할 것도 되게 많고 조영제 같은 것도 맞아야 되는 초음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요. 또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우리 임산부들도 받는 게 초음파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맞아요. 몸에 이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해하니까 안심하고 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병원들을 갔는데 다 뭐 체한 거다, 뭐 소화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양경쌤한테 가서 복부 초음파를 했더니 담낭의 문제인 걸 그 자리에서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부 초음파가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양경쌤 병원 가서 알았어요.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른 건강검진을 후딱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올해부터는 뭔가 건강검진에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뭔가요? 올해부터 55세 그리고 66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 대책 때문에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와. 이게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새해 맞이 건강 포인트 이번에는 3위 확인해 볼까요? 자, 3위입니다. 무작정 먹으면 탈난다. 메모입니다. 이거 뭘까요? 예, 3위 정답.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영양제예요. 예. 저 굴인 줄 알았는데 겨울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각종 영양제 먹는 분들 많죠.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거 드세요? 영양제? 저는 뭐 유산균, 뭐 비타민 B군. 그렇죠. 오메가3 먹고. 맞아. 오. 유산균이랑 그 종합 비타민 정도는 먹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누가 주변에서 좋다고 그러면요. 우리 나이 때는 다 먹어요. 맞습니다. 이게 약으로 배부른다잖아요. 그쵸. 어떤 때는 진짜 아침에 약으로 배불러. 밥보다 더 많이 먹는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영양제 드시는 분 정말 너무 많고 또 내가 약간 불편한 데가 있다고 하면 좀 이렇게 눈여겨서 좀 이렇게 방송이나 네.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분들이 나 이거 했는데 너무 좋더라 막 나 활력이 생겼다 이러면 맞아, 또 맞아. 들으면 또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맞아. 네. 카더라 통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영양제만큼은 사실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봐도 각각으로 보면 되게 좋은 분들인데 이게 부부로 만나면 굉장히 궁합이 안 돼요. 혹시 본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행복한데 주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 좀 각자 정말 좋은데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어떤 한 부분에서는 먹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자기도 모르게 과다 이렇게 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다던가 아니면 각자서 안 맞아서 상충이 돼가지고 오히려 합병증이나 약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합들도 있고 또 과다하게 또 드시게 되면 너무 이건 너무 내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내가 평소에 너무 소화가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를 또 너무 많이 드시다 보면 다른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도 부작용 이야기를 살짝 해주시긴 했는데 뭔가 이런 영양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수용성 영양 성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침착이 되지 않고 빠지는 편이라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요. 지용성 비타민의 과다 복용은 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과다 복용은요, 뭐 한 알 먹어야 되는 걸 2알 이게 아니라 막 하루에 5알에서 10알, 요즘 막 메가도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0배 이상 이렇게 드시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 자체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수분과 함께 섞이는 게 아니라 기름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방세포나 지방세포가 많이 있는 장기에 침착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점점 더 쌓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 성분이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A, D, E 요 성분들인데요. 사실 비타민 A는 복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눈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적절하게 드실 때는 눈 건강을 더 이렇게 잘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 과다 복용하게 되면 지용성 성분이 많이 축적되는 곳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통이나 탈모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흡연자분이시라고 하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주사 같은 걸로도 과용하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다 복용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나 인수치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미네랄을 조절하는 게 갑상선 밑에 살짝 뒤에 있는 부갑상선인데 여기에 기능 이상이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가 너무 과도하면 이렇게 칼슘이 쌓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거나 신장의 기능 이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아하. 마지막으로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보습에도 좋다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 되게 특히 여자분들 되게 많으셔갖고 철분 이렇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철 때문에 이 변비나 복통 또는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칼슘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죠. 골다공증이나 네네. 골 감소증이 있어서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 역시 좀 너무 과다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것 같은 신장 결석이라든지 아니면 변비라든지 아니면은 위장 장애 굉장히 소화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의 영성 시스템 생기는 분 되게 많거든요. 또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칼슘이 결국은 그러니까 돌가루 성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회화, 혈관 석회화가 되어가지고 뭐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맥경화나 아니면 심근경색의 위험성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여러 제품 먹을 때는 동일 성분 겹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잘 보시면 거기 안에 항상 보면 1회 섭취량이라든지 1일 총 섭취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있죠. 가능하면 꼭 지켜서 네네. 드시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영양제도 드셔야 되는데 특히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영양제 드실 때 더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또 혈관 질환 앓으시는 분들 본인이 드시는 약 목록을 잘 살펴보세요. 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항혈전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혈액순환 개선제도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또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건강즙 챙겨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들어서 출혈적 경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 중에 관절 안 좋으신 분들 글루코사민 드시는 분들도 네. 많은데요. 네. 이 글루코사민이 포도당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 조절에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영양제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전문의 선생님하고 내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꼭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양제 원체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 먹기 귀찮아서 한 번에 다 넣고 털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영양제도 음식처럼 좋은 궁합이 있고 안 좋은 궁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옆에 영양제 궁합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나빠요부터 볼게요. 자, 궁합이 나쁜 영양제들은 비타민 C와 유산균 안 맞고요. 철분과 칼슘 안 맞고요. 비타민 A와 루테인 맞지 않습니다. 네, 요즘 유산균 아침에 챙겨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근데 유산균 장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즉 유산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장까지 잘 살아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산균이 위험한 순간을 맞을 때가 위에 들어갔을 때예요. 위산 때문에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이때 비타민C를 같이 먹는다. 산성 성분 때문에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면서 원래 속이 쓰리잖아요. 네. 유산균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생존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요. 저 두 가지의 영양소는 가급적이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철분과 칼슘인데요. 이 두 가지가요.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먹으면 서로 먼저 흡수되겠다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내 흡수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요. 소화장애도 발생할 수 있어서 역시 2시간 정도 이상의 텀을 두고 복용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루테인과 비타민 A인데요. 사실 루테인이라고 이름을 따로 지으니까 이게 다른 성분이구나 하고 두 개를 별도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루테인이 비타민 A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서 체내 대사되는 경로가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함께 복용하면 과잉이 될 수
수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통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영양성분표 확인해서 적정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거 알고 먹어야겠네요. 저는 네. 귀찮아서 몰랐어. 비타민 C랑 유산균 그냥 동시에 늘 먹었었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양제 궁합 좋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보시면 비타민 C와 철분 함께 드셔도 괜찮고요. 오. 오메가3와 비타민 E,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마그네슘 이렇게는 궁합이 좋아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의 경우와는 달리 저는 이게 최상의 궁합인데 그거를 이제 약으로 한번 영양제로 한번 돌려서 말씀드리면 앞에서는 이제 유산균하고 비타민 C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 비타민 C는 철분과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 철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철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철 결핍성 비만인 사람들이 철분을 왜 먹냐면 이게 헤모글로빈의 그 주된 이 구성 요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이 그거죠. 이제 산소를 받아서 전신의 장기에다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네. 철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철이기 때문에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산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산화를 막아주는 성분들 있잖아요. 항산화 성분. 또 항산화 성분의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가 같이 이렇게 철분하고 같이 궁합을 잘 맞추게 되면은 이 철분의 이 산화를 막아줘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흡수율이 낮아지는 것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메가3하고 비타민 E도 굉장히 좋은 찰떡궁합인데요. 오메가3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좋은 지방산.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체내에서 쉽게 산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성분 되게 중요한데 비타민 E가 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 오메가3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이 있는데요. 이 칼슘은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이 원래 칼슘이 몸에서 되게 중요하고 뼈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지만 이 흡수율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이게 금속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게 흡수율이 좀 낮은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D하고 먹었을 때는 좀 이 흡수를 좀 높이기 때문에 우리의 뼈 건강이나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드시는 그런 조합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영양제도 다 이렇게 맞는 짝이 짝이 있었어요. 있어. 네. 또 영양제 어떻게 드시요? 그러면 그냥 다 때려 넣어. 뭐. 맞아. 그거 귀찮아. 때려 넣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짝을 맞춰서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언제 먹어야 극대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언제 맞아요. 먹는지. 왜냐하면 영양제별로 흡수가 잘 되는 타이밍도 있고요. 또 그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더 적절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즘 피곤하다, 나 피곤해서 고용량 비타민 B 먹어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활력을 높여주거든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유산균이 아까도 앞서서도 위산에 약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침 기상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비타민 C는 역시 수용성이라서 뭐 공복에 드시면 좋겠지만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에 드시거나 식사 중에 먹으면서 위장의 부담을 좀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는 게 좋겠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공복에 먹으면 수분이 많아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식사량이 조금 더 많은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또 루테인 같은 경우도 비타민 A와 비슷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음식물 속에 있는 기름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메가3 역시도 지용성 기름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밤에 세포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이후에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내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하면요. 역시 저녁 식사 이후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드시면 조금 심신의 안정과 근육의 안정, 이완을 유도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먹어야 될 영양제가 한두 개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배부르다니까 14알이야. 와, 나 진짜 배부를 것 같아. 근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 긴장하세요. 네. 저 진짜 핵심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 챙겨 먹을 자신이 없어서 한 놈만 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세상에 영양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인도에 딱 하나만 들고 들어가야 돼. 네. 그러면 어떤 영양제 들고 들어가실 거예요? 극단적인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만 딱 하나만. 그러면 저희 3명이 추천하면 3개 가지고 가시겠네요. 네. 그렇지. 일단은 제 선택, 장민욱의 선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이거 적어야 돼. B군. 비타민 B. 비타민 B는 B1부터 B12번까지 총 8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복합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신경세포
분열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경세포를 오. 보호하는 데도 좋고 세포 분열이나 DNA 합성에도 비타민 B가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네. 특히 만성 피로 느끼시는 분들, 그다음에 근육통 많으신 분들,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비타민 B군 먹으면 확실히 좀 체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 또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 진짜 효과 빨리 보시는 분들이 요 구내염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부승구강염이나 저. 구내염 생기시는 분들 비타민 B군 한번 드셔보세요. 비타민 B. 네, 그래야 싹 되겠다. 낫습니다. 정말 빨리 비타민 B.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비타민 B만 챙겨가면 되는 거죠, 이제? 네. 비타민 B군 중요하고 양현 선생님은요? 예, 그 비타민 B군 챙기실 때 비타민 D를 같이 넣으셔야 D. 돼요. 아, 예, D? 저의 추천은 D. 비타민 D. D입니다. 예. BD. 제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비타민 D 전도사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래요? 굉장히 이 비타민 D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의 결핍 영양소 1위가 바로 이 비타민 D거든요. 15알인데.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되니까. 자, 네. 비타민 D 결핍 영양소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네. 이게 올해 6월에 나왔던 연구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87%, 여자는 93%, 거의 뭐 90% 정도가 결핍이 돼 있다고 하고요. 결핍이 됐다고 해서 그냥 뭐 결핍이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라고 하는 거는 먼저 알아보면 우리가 햇빛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햇빛을 쬐면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실내 생활 너무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밖에 나가더라도 뭐 옷 다 이렇게 노출 안 되게 하고 뭐 얼굴에는 또 뭐 선크림 같은 것도 바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필연적으로 이게 결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야생에서 많이 뛰어다니시다고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제인데, 비타민 D의 어떤 역할로 제일 유명한 뼈죠. 뼈 건강에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뼈의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칼슘을 잘 갖다 붙이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유명하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이 비타민 D가 세상에 가장 슬픈 병이죠.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했던 연구들을 보면은 비타민 D가 낮은 그룹들이 치매에 더 잘 생긴다. 또 호주에서 했던 연구를 보면 비타민의 보통 50 정도를 우리가 정상 수치로 보는데 25인 사람들을 사람들이 한 54% 정도 치매가 많이 생겼는데, 이거를 끌어올려줬더니 치매가 생길 확률을 뭐 44% 정도 줄였다, 이런 연구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 뼈 건강뿐만 아니라 이 치매를 위해서도 이 비타민 D를 꼭 드시는 것 또는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겨울철이잖아요. 요새 네. 추우니까 밖에 안 나가시고 그래가지고 더 결핍되기 쉬운 시기고, 저도 또 이제 진료실에서 계속 진료만 보다 보니까 많이 놓쳤는데, 이게 먹는 제재뿐만 아니라 또 비타민 주사도 있습니다. 맞아요. 3개월에 오. 맞는 주사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뼈 건강 또 치매 예방 이런 것도 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건 언제 먹으면 좋아요? 비타- 식사 전. 예, 이게 비타민 D가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름기하고 같이 드시면 좀 도움이 돼서, 보통 점심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많이 맞아요. 먹죠. 부대찌개라든지 돈가스라든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점심 시간 때 드시는 걸 보통 많이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럼 무인도에 저는 비타민,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저의 비타민이니까 무인도에 이 선생님 둘을 모시고 가야겠다. 아니, 그냥 제가 잔뜩 싸가지고 갈게요. 무인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일광욕 하세요. 맞네. 맞네. 그걸 몰랐네. 민혜연 민혜 선생님은요? 네. 지금 두 분이 열심히 비타민을 예찬하셨는데 저는 좀 결이 다르게 가겠습니다. 저의 추천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사실 막 방금 전에 이제 비타민이 좋은 이유 막 논문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산균은요, 드셔보시는 분들이 아세요. 드시면 일단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네. 화장실 규칙적으로 가게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좋아지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유산균이라고 하면 장 건강만 생각하셔서 이렇게 배변 활동만 생각하시는데요, 몸의 면역 체계 자체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분포해 있는 굉장히 큰 면역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내가 건강하려면 장 내에 있는 세균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균의 균총의 분포, 그리고 이런 종류 같은 것들이 내 장의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유익균을 늘리고 장내 독소가 되는 유해균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만 꾸준히 먹는다라고 해도 세균이나 외부의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침투를 했을 때 여기로부터 강하게 방어해주는 기능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이렇게 환절기나 겨울에 감기 많이 걸리시는 분들 유산균만 잘 챙겨 드셔도 면역력을 더 강화할 수 있고요. 장 기능이 개선되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사를 한다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죠.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유산균은 내가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드신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균주이건 간에 한 달 이상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내 장내에 있는 균총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매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2026 새해 맞이 건강 포인트
2위 이어서 볼까요? 자, 2위입니다. 작심삼일 안 돼요. 네모인데요. 이거 뭐 다이어트 아닐까요? 다이어트가 작심삼일인데 원래. 그렇죠. 이거 다이어트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남자들은 뭐 술, 담배 그죠, 금연금주. 그런 거 아닌가? 예. 비슷할 것 같은데. 3일 안 돼요. 네, 2위는 바로 금연 금주 아, 맞습니다. 맞네. 새해 아마 맞이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네. 금연금주 도전하신다고 아유, 해야 되는데. 얘기하셨을 텐데, 자, 새해 결심 포기할 확률, 제대로 실천 못할 확률이 1, 3분기, 그러니까 처음 1, 3분기 때 바로 포기할 가능성 80%라고 합니다. 1년이 지나갈 때까지 전부 다 마무리 지으신 분들 8%밖에 안 돼요. 근데 8%랑은 놀면 안 돼. 너무 독해. 그런 거. 그런가요? 네. 금연금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요. 극한 도전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금연금주. 한번 세게 아파 봐야 이제 이게 아, 가능하지. 그쵸? 맞아.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네. 뭐 희경 씨 금주할 생각 혹시 있어요? 저는 진짜 다행히 이제 흡연은 하지 않아서 금연할 일은 없는데, 아우 금주는 저는 이미 무너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어제 않습니다. 새벽에 새해를 그래요? 아, 예, 함께 그냥 맞았어요? 숙배를 그렇지. 남편하고 콩 했어요. 아, 입에 그럴 수 들고 있죠. 근데 정말 이렇게 새해에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얼마 못 가서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릴까요, 선생님? 아니, 어제까지 담배 실컷 피우시다가 오늘부터 단칼에 딱 끊겠다. 맞아. 딱 단칼에 오늘부터 금주하겠다.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렵죠. 아, 어렵죠. 한 달에 1kg씩 살 빼겠다. 이런 것도 되게 사실 추상적인 어려워요. 목표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실천할지, 우리 뇌 속에는 습관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 습관 회로를 길들이려면 9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90일 동안 하루하루 천천히 계속 꾸준히 하는 실천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단칼에 뭘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습관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실천해 보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하셨는데 내가 손주가 태어나면 딱 끊는다 이러셨어요. 근데 저희 큰애가 태어나고 바로 끊어서 하루에 한 2갑 피시던 분이 한 대도 안 피고.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제가 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독한 면이 있어.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단칼에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끊고 어떤 분들은 못 네. 끊으면 나는 정말 의지력이 너무 약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의지력의 문제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단순 의지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안에도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좀 재밌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내의 한 연구팀이 한국인 남성 4,364명을 대상으로 유전자의 정보를 분석을 해봤다고 해요. 니코틴 대사와 관련된 총 12개 유전자에서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단일 염기 다형성이라는 게 우리의 유전자 염기 서열 중에서 한 개 염기가 다른 종류의 염기로 바뀌면서 생기는 유전적인 변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변이와 금연 성공률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거죠. 자, 총 6개의 유전자 변이에 기반을 해서 유전적인 위험 점수를 밝혔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흡연자로 남을 가능성 역시도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 신기해라. 단순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금연의 성공 여부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밝혀진 거죠. 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유전자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실 우리가 흡연을 하지 않고 금연을 하려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담배를 피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남편한테 한 번만 꼭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담배 나쁘다는 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걸 좀 딱 하나씩 한번 꼼꼼히 보면요,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요, 화학 물질이 4천여 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발암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약 70종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흡연하면 제일 유명한 게 폐암이잖아요. 네. 폐암은 10배 정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 후두암 8배, 그다음에 입 속에서 하잖아요. 구강암이나 인후암은 4배. 그리고 식도암이 3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별로 흡연하고 관계 없을 것 같은 이 방광암과 췌장암은 2배가량 그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암뿐만 아니라요, 고혈압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혈증, 그러니까 이제 고지혈증이죠. 이것들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들이 일으키는 병,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뭐 뇌졸중, 동맥경화, 버거시병 같은 이런 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되고요. 또 담배 안에는 일산화탄소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신 기억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연탄가스죠.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담배를 피우시는 건 그 연탄가스를 소량이지만 계속 꾸준하게 흡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가 왜 옛날에 생명을 위협했냐면 얘네들이 아까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건데 이것보다 몇십 배 이상 강력하게 산소를 끌어당기니까 쉽게 말해서 일산화탄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마치 목을 졸린 것 같은 그런 호흡곤란 상태에 만성적인 저산소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위험한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만성 노화, 염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애연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 뭐 아프다고 누구는 하루에 담배 3나갑씩 피는데도 100세까지도 산다더라.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거랑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실제로 애연가 중에 또 장수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흡연자분들 많습니다. 저희는 그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한두 명이 건강하다라고 해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00명이 해악을 끼쳤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위험한 게 맞아요. 이미 흡연의 해악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너무나도 많이 규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론의 여지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겠죠. 뭐 유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단기적인 요인에 따라서 질병이 발병하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정도도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폐나 아니면 심혈관계가 이런 독성 물질을 훨씬 더 강한 내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그 사람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좀 더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나는 흡연자이기는 한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의 심폐기능이나 여러 가지 폐활량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핀다고 해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을 잘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을 좀 낮춰줄 수도 있겠죠. 일단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는 하루에 서너가 피워도 지금 당장 봐라. 숨도 차지 않고 나 검진했는데 엑스레이에서도 깨끗하다고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게 아니라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담배 같은 경우는 뭐가 정말 무서운 거냐면요. 당장에 하루에 10갑을 핀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수십 년에 거쳐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내 5년 뒤, 10년 뒤가 괜찮을 거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장의 이 불편감이 없다는 게 흡연의 위험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나의 노년기의 삶의 질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가급적이면 나의 건강, 삶의 질을 위해서 금연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민혜연 선생님 혹시 금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담배를 딱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되게 담배를 피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흡연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4D를 기억하시면 4D. 됩니다. 4D. 네, D로 시작하는 4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딜레이. 일단 지연시키는 거예요. 딜레이. 가장 강한 흡연 욕구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가 강하고 이후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딱 시계 재서서 3분만 한번 참아보자라고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딥 브리딩. 심호흡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런 욕구를 좀 가라앉힐 수 있겠죠. 담배 생각이 날 때 10회 정도 심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드링크 워터. 물을 수시로 천천히 마시면 역시 이런 갈망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Do something else. 다른 쪽으로 신경을 돌리셔야 합니다. 계속 담배가 피고 싶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무언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볍게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산책을 한다거나 특히 흡연자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건 양치질 그때 하시면 순간 좀 개운해지면서 이런 것들을 벗어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큰 수술을 해봤으니까 수술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술, 담배, 커피 자제하세요 이래요. 네. 그래서 이 3가지 안 좋은 것 중에 나는 하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 담배 딱 끊었는데 네. 술하고 이 커피하고는 한단 말이죠. 술하고 담배하고 어떤 게 더 나쁩니까? 네. 술도 이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술도 역시 안 좋지만 맞아요. 사실 둘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질병 부담 비율에 대해서 했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에 흡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약 8%라고 보고를 했고요. 술 때문에 생기는 거는 한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술보다는 흡연이 60%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제 흡연이 또 안 좋은 거긴 한데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망률에 대한 연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흡연 때문에 매년 사망하는 인구가 약 8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음주 때문에 사망하는 거는 300만 명 정도 되니까 담배네. 이것도 이제 음주보다는 흡연이 비교적, 네. 2.5배 정도 이제 사망률을 더 높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흡연이 음주보다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 뭐 되게 잘하신 선택이긴 한데 그래도 음주도 모든 이 병의 발병 근원에 많이 포함이 되니까 둘 다 끊으시는 게 좋겠죠. 네. 음주도 어쨌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금주도 알아보죠. 저 술 끊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래요, 금주 맞아요. 잘할 수 금주에 있는 제일 좋은 거. 방법 궁금해요. 근데 네. 늘 네. 문제가 이거 한 잔은 괜찮아 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첫 잔 마시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조절이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마시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이 술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요즘 술 문화가 이제 서로 권하지 않잖아요. 네, 네.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저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권하지 마세요라고 딱 대놓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요즘 문화에는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요즘 좀 힘들 때 술 생각나고 또 좀 시원하게 이렇게 맞아요. 갈증 날 때 술 생각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는 밥부터 드세요. 배고프면 술 먹고 밥만 잘 먹더라. 밥부터 드시고 시원한 물 한 잔 하시고 그렇게 네. 해서 좀 잊어보십시오. 그리고 네. 이게 술이나 담배가 맞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안 맞는 사람이 맞아요. 있는데 맞는 사람들은 담배를 한 두세 갑씩 펴도 몸에서 별 냄새가 안 나요. 오. 근데 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잘 안 맞는 사람들은 담배 한두 개비만 펴도 금방 냄새 나고요. 네. 술도 한두 잔만 드셔도 냄새 나요.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금연과 금주 올해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6 새해맞이 건강 포인트 대망의 1위 볼까요? 자, 1위입니다. 100세 시대 완벽한 재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뭘까요, 민현 선생님? 네, 1위 정답은요. 바로 근육 저축입니다. 오, 근육 근육. 1kg이요.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하면 1kg이 한 1,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대충 계산한 게 아니에요. 노년기의 근육 감소로 인한 간병비, 의료비, 또 삶의 질의 저하에 대한 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내가 정말 진정한 재테크는 근육을 모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육 정말 중요하죠. 근육이 정말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데 팍팍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우리 몸은요 한 600개 정도의 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무게로 환산을 하면 우리 몸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 다른 장기도 그렇지만 30세가 최대치, 근육의 최대치가 되고요. 이것들이 그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데 보통 30대 후반부터 이게 매년 한 1에서 4%씩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30대 근육량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손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근육이 한번 소실이 되면요 원상복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서 근육 지키는 노력, 근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중장년층의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근육 자체가 뼈를 지탱을 해서 허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걷고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게다가 체온을 만들어내는, 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면역 시스템이 잘 유지가 되겠죠. 또 하나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정맥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근육으로 잘 쥐어 짜주면서 혈액이 잘 돌아올 수 있게 하니까 잘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서 각종 장기의 기능들을 도와주는 데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만성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사실 적절하게 근육량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 이 근육이 필요한 거죠. 다이어트하고 이럴 때도 근력 운동은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다이어트 할 때 사실 체중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이 빠질 때는 근육과 그 체지방이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요요가 오기도 쉽고요. 또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도 체중 관리하고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근육 첫 번째로 두셔야 합니다. 근육. 2026년을 맞아서 행복한 아침 첫 방송이었는데 역시 뭐니 해도 건강이라 오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한파가 새해를 강렬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나왔는데도 얼굴이 시려울 정도인데요. 오늘은 포근한 이불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5도로 강력한 한파 속에 체감온도는 영하 14.2도까지 매우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파특보는 어제보다 더 확대, 강화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에 발효되어 있는데요. 특히 중북부와 일부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 수준으로 매우 극심한 수준의 추위가 밀려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는 많은 눈이 내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주에, 밤부터는 서해안에 내릴 텐데요. 제주 산간의 많게는 30cm 이상, 서해안의 많게는 10cm 이상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당 1에서 3cm 정도의 많은 눈이 쏟아지니까요. 미리 제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져 한낮에도 영하권입니다. 한낮에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0도, 부산은 2도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이 정도 추위가 계속되겠고 토요일 낮부터는 차차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2026년 1월 1일을 행복한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한 게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희 행복한 아침이. 네, 말씀드려야죠. 맞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 행복한 아침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시작 시간, 방송 시작 시간에 변화가 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부터는요. 아침 8시에 또 밝고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2026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